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고전시가 ASMR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죠? 화면에 제 대사를 다 써놨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그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혹은 귀로만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화면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주제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정보들은 제가 직접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색의 부병로입니다. 수특 31페이지고요. 이 작품 자체는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작가가 대동강변, 그러니까 평양이죠. 평양의 부병로에 올라가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쓴 한시입니다. 한자로 된 시. 그래서 작가는 흘러간 세월 속에서 황폐하게 변해버린 고구려의 옛 성터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쇠락해버린 성터의 모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자연 모습과 대조되면서 무상감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화자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의 신화를 떠올리며 그와 같은 영웅의 재림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한시라고, 한자로 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제는 지난 고려의 역사에 대한 회고와 고려 국력의 회복을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이 이 한시의 주제입니다. 네, 그 다음 정약용의 고시 7번째입니다. 우선은 정약용은 뭐 다들 잘 아시겠죠. 이 정약용도 유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정철과 못지않게. 일단 이 고시 7번째 작품 자체가 유배 생활 중에 지었는데요. 이 7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리즈물이라는 느낌은 딱 오시죠. 그래서 27수의 고시 중에서 7번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27편 중에 7번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내에서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유배지에서 머무는 그 본인의 모습을, 혹은 작가 정약용의 모습을 풍자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지배층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피지배층의,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풍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풍자했던 간에 화자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는 그러니까 평가원 선택지로는 그러니까 우의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의적 방식이란 말로 이 풍자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화자가 토로하는 귀양살이의 어려움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청산별곡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청산별곡은 뭐 9월에 나오든 수능에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고전시가 연습용으로 풀어봐도 알아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 자체는 전체가 8연으로 구성된 고려 가요입니다. 원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정형적 율곡과 후렴구의 사용 등으로 음악적 효과가 뛰어난데요. 그래서 노랫말 외에도 다른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서 작품 자체에 이 작자층이나 뭐 해석 등이 좀 교수님들끼리 많이 갈려요. 그래서 하지만 공통적으로 일단은 청산이랑 바다, 즉 자연을 지향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볼 게 있다면 청산별곡에서 나오는 화자가 어떤 계층인지, 그러니까 화자 자체가 어떤 계층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는 시험에서 보기로 제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십시다. 우선은 3가지 예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유랑민이 된 농민,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집터도 다 파괴되고 자기가 짓던 밭도 뭐 논도 다 파괴돼서 그냥 떠도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 굉장히 부정적 상황에 처해진 농민이 화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유배를 당한 지식인 계층이 이걸 쓰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나 이제
지식계층의 사람들 집단에서 환멸이 나서 그냥 이렇게 고생할 바에 자연으로 가서 편하게 살자, 이런 느낌으로 쓴 고려 가요가 아닐까, 이런 예상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화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상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임과 이별을 겪고 나서 속세를 떠나서 살고자 하는 심정을 그렸다, 이런 세 가지의 예상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자연을 지향하는 화자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공무도화가입니다.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가요 중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고대가요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교수님들, 그러니까 평가원 출제위원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고조선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지어진 때가. 그래서 일단은 사언사구의 고대가요라고 이걸 말하는데요. 사언사구는 간단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네 행인데, 네 개 행인데, 근데 또 한자로 쓰여졌거든요. 당연히 고조선일 때니까 한자 네 개를 가지고 사행을 지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고대 가요라서 좀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것도 딱 정석 해설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좀 나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해석은, 그래서 이제 머리를 풀어헤친 남자가 물을 건너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만류하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죽은 남자를 만류하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뒤를 따라서 같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이 공무도화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물의 이미지를 좀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됐고 또 죽음도 갖게 됐고, 근데 이 죽음을 뒤따르는 사랑까지도 물을 통해서 표현이 되니까, 요거 공무도화가가 나오면 물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볼 확률이 크니까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드고의 모죽지랑가인데요. 수특 42페이지고요. 요거는 신라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라고 하면은 좀 문학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신라시대 때면 팔구체 향가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어요, 이 모죽지랑가가. 그러니까 화랑 죽지랑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죽지랑가의 죽지랑이 화랑입니다. 화랑. 그리고 그 화랑의 이 죽지랑의 낭도였던 드고가 죽지랑에 대한 사랑의 정을 노래한 걸로 여기서 이제 내용이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죽지랑과 함께 했던 뭐 그 추억들, 그 다음에 죽지랑과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 등을 담고 있어서 이게 정말 순수한 서정시로 많이들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뭐 딴 거 따질 거 없이 죽지랑에 대한 화자의 연모의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작품 해석이 좀 나뉠 수 있어서 배경설화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배경설화가 있어서 물론 배경설화도 시험장에서 이게 만약에 출제된다면 무조건 같이 지문에 태워질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배경설화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익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익선이 횡포를 부려서 죽지랑의 낭도였던 화자를, 지금 이 시를 쓴 사람, 그래서 징발해서 이제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죽지랑이 이를 못 막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걸 못 막아서. 그래서 이거는 삼국통일 이후에 화랑도의 세력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그런 정치 갈등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잊자면, 모죽지랑가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화랑이 정말 이제 약해져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거라고 사실상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 봄이 나오는데, 봄에 대한 얘기는 죽지랑이 위세를 떨쳤던 시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그다음에 가실이 가보겠습니다. 네, 수특 44페이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시겠지만 페이지 순대로 제가 정렬을 해놨으니까 수능 특강을 펴놓고서 그냥 몇 시간, 한 2시간, 1시간 그 정도면 돼요. 그러면서 한번 쭉 한 바퀴 돌리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실이 가볼게요. 정말 쉬운 작품이었죠, 가실이. 네, 가실 그냥 대놓고 제목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애절한 심정, 정말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고려 소교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임을 원망하면서도 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를 걱정해서 붙잡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질척되면 진짜 안 돌아올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임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이제 기다리는 모습에서 이게 전통적인 이별의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일반 백성들끼리 불리는 노래였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궁중악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도 불렸던 거라, 여기 가실에 있는 후렴구 있지 않습니까?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게 궁중악으로 편입되어서 그냥 삽입된 후렴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후렴구를 보면 시대의 흐름 혹은 이 고려 소교의 성격의 변화가 궁중악으로 됐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가볼게요. 자, 정석가입니다. 요거는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만 좀 잘 기억해 두셔도 시험장에서 당하지 않고 푸실 수 있는데, 자, 주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요? 이게 뭐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모든 게 불가능한 사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그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되어야만 임과 이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안 일어날 거를 아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실현되어야 이별하겠다? 그럼 이별하겠다, 안 하겠다? 이별 안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이런 고려 소교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1년은 뭐 고려가요가 궁중악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편입된 거, 아까 말했던 가시리 같은 그런 과정이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년은. 근데 2에서 5연에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쫘라락 나오죠. 뭐 구운 밤, 뭐 옥연꽃, 무쇠소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제 그게 뭐 되면은 이별하겠다. 그럼 결국 뭐 하겠다? 이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 학교에서 또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6년에 보시면요, 서경별곡과 굉장히 유사한 그 구절이 첨가돼 있는데요. 근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다 그 당시에 유행이 있었다, 사람들끼리 주로 부르는 그런 리듬감 혹은 구절이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작품 갈게요. 수특 47페이지에 윤선도의 몽천요입니다. 자, 윤선도 굉장히 중요한 작가죠. 자, 이거는 좀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몽천요 자체는, 그리고 윤선도 자체는 이제 정계를 떠나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고향에서도 좀 쉬었고, 그 다음에 좀 쉬다 보니까 효종이라는 왕의 명으로 다시 윤선도는 컴백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 다른 신하들이 윤선도를 엄청 질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윤선도는 파직됩니다.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다시 내려온 이후에 쓰인 게 몽천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벌써 우리 정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씁쓸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궁에 다시 컴백했다는 것 자체가 왕에 대한 혹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읽으면 좀 더 쉽겠죠.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작된 상황적 맥락이 천상계의 왕인 옥황을 임금으로 이제 대변해서 쓴 거고요.
임금을 따르는 군선은 신하들을, 천상의 공간인 백옥경은 궁궐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옥경이라는 단어 자체는 웬만하면 궁중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자는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임금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근데 화자는 임금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지만 자신을 반기는 임금과 달리 나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주변 신하들로 인해서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1수에서는 화자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천상세계인 백옥경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백옥경은 옥황은 화자를 반기지만 군선들은 화자를 꺼리는 공간으로 나오면서 이게 대비적인 면모를 보이죠. 그래서 화자가 백옥경이 아닌 자연 속이 자신의 분수에 더 알맞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벌써 현타가 온 거죠. 그다음에 2수에서 화자는 다시 꿈을 꾸고 신선들이 사는 11호에 진입하게 됩니다. 11호는 제1수에서 마찬가지로 옥황은 웃지만, 그러니까 옥황은 되게 잘해주지만 군선들은 화자를 굉장히 뭐라고 하는 공간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또 대비적인 면모가 보이고요. 그래서 화자가 신하들의 방해로 궁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만억 창생은 100만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거는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으면서도 윤선도는 누굴 생각했다? 백성들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3수는 화자가 이제 나라를 하늘과 백옥로에 비유를 하는데요. 술과 바치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치국할 방법, 그러니까 나라를 치료할 방법과 좋은 신하의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나라를 다스릴 방법을 임금과 말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못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군선들의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택한 윤선도 자기 자신을 시에서도 또 한 번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죠. 아시겠죠? 요 정도 스토리라인만 알고 가시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자, 이정보의 꿈으로 차사를 삼아입니다. 요것도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파견하는 임시벼슬을 꿈으로 삼겠다고 하며 임금에게 얼른 가고 싶다는 말을 전하는 시조입니다. 요것도 벌써 임금님 짱짱맨 하는 느낌이 딱 들죠. 네. 그래서 조선의 문신이었던 이정보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임금에 대한 애정 시가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님이랑 재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꿈을 차사로 삼고 싶다. 내가 내 꿈 차사다 라는 발상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가입니다. 그래서 뭐 님에게 다른 님이 있어서 님이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뭐 이어지면서 지금 당장 왕을 못 만나는, 그러니까 님을 못 만나는 그런 안타까움도 드러내고 있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짧고 굉장히 쉬운 작품이라 요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딱 주제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신음의 방웅시어입니다.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하죠. 굉장히 길어요. 이거 수능 특강 보면서 막 발작 버튼 눌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딱 그 기준, 뼈대가 되는 라인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이 작품 자체가 신음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보이다시피 한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 중기였고요. 이제 이것도 왜 썼냐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도 파면당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 30수 가량의 연시조, 긴 연시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방웅시어 30수 마지막 쪽에는 방웅시어서가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방웅시어서는 그냥 작가의 말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치적 시련을 겪었고 그 다음에 문학도 사랑했고 약간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뭐 작품 전반에 걸쳐서는 자연에 묻혀 살고 지금 고향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아주 뭐 즐거움, 정치,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이 세태 비판,
이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까지 녹여져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상 전개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시상 전개 정도만 훑고 그다음에 지문에서 나오면 여기 이 부분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홍시어의 기준은요, 사실 계절이에요. 계절. 겨울, 봄, 여름, 이것만 딱 잡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겨울, 봄, 여름을 기준으로 시상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음이 아까 파면당했다 그랬죠? 이후에 김포에 가서 집 짓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살아요. 근데 그때 새집 짓고 정착해서 사는 그 심경을 노래한 작품인데, 사실상 그래서 이 신음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이 물상의 변화, 그러니까 자연물의 변화를 보면서 갑자기 파면당한 자신의 처지도 돌아보고, 이를 계기로 나라가 걱정된다, 비판해야 된다, 아니면은 임금에 대해서 임금이 그립다, 이런 거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이덕일의 우국가입니다. 수능 특강 53페이지고요. 이것도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고향으로 돌아온 이덕일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나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려할 때 우자의 나라국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덕일도 똑같아요. 아까도 파직당한 사람이 꽤 많았죠. 이 사람도 벼슬에서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우국가라는 연시조를 지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비가라고 해요. 비가. 그러니까 비애를 담은 연시조 비가라고 하는데, 비가는 실제로 2018학년도 수능에 나왔기에 오히려 이번에는 이덕일의 우국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연시조인데, 작품 구성 자체는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서사고, 일수 서사에서는 학문을 버리고 무관이 되고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신이었는데 이제 무관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본사는 2수에서 27수까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이 배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적의 침입에 대한 이제 걱정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 전쟁 와중에 백성들을 이제 돌보고 이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에서 당쟁끼리 싸우는 거에 대한 비판을 혹은 걱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폐해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사 가시면 28수, 결국에는 또 나라 현실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면서 이 연시조를 끝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결국에는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현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그 다음에 또 57쪽 거창가로 가겠습니다. 작자 미상이라 이 작가는 안 쓰여 있고요. 자, 요것도 길어요. 요것도 깁니다. 근데 또 긴 것들은 그만큼 공부해 두면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요것도 열심히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반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제는 거창지방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의 탐욕과 학정을 고발하는 가사라서 당연히 고발 가사니까 누가 쓴지 알면 안 되겠죠. 잡혀 죽겠죠. 그럼 이때 같으면. 그래서 제가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길어서, 자, 전반부는 한양가라는 이제 가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양가라는 가사 부분에서 조선 왕조가 세워진 과정을 서술하면서 조선 건국을 찬양한 후에 한양의 풍물을 막 서술하고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순조였습니다. 순조의 승하 및 헌종의 즉위를 말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반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왕이 이렇게 됐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을 언급하면서 위대한 인물도 결국엔 죽으니까 일단 뭐를 이루자?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니까 당장 태평성대를 즐기자. 어차피 다들 죽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죽음에 대한 비판적 의식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이제 거창가 부분이 딱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거창에 이제 이재가라는 인물이 수령으로 부임한 뒤에 수년간 이어진 학정을 하나하나씩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학정은 보통 이제 환곡 조세를 이제 너무 많이 거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커미션 막 떼먹고 막 이제 공무원들끼리 막 떼먹고 이런 거를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관아에 그 한 아전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공무원이 누군가의 부인을 이제 막 성폭행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또 성폭행을 당한 오히려 피해자가 자살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옵니다. 정말 못됐죠. 자, 세 번째. 그래서 뭐 이때 그 마음대로 음식을 먹는 그런 아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고발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식을 이제 벼슬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지방 유생들의 의복을 걷어서 막 그냥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제사 음식도 그냥 서울에 갖다 바쳐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다음에 이런 학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백성들을 가두고 벌을 줍니다. 완전 독재죠, 그쵸? 근데 그래서 이런 학정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고발이 임금님에게 전해져서 지방의 폐단이 좀 어느 정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드러나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정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린 뭐다? 이런 학정들이 있었다. 이거를 고발하려고 했던 이 누군지 모르지만 작자 미상이지만 이 작가의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핍박받는 민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문학으로 표출되었다. 그래서 문학사적 의미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향산별곡인데요. 58페이지 펴주시고요. 이건 물론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자, 요것도 길어요. 계속 긴 것만 나오는데 요쪽은 이것도 서사, 본사, 결사 구조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거창가랑 비슷하게 부패한 관리 및 제도에 대한 비판과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 이거는 뭐 같이 읽으면, 아까 말했던 거창가랑 같이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사, 본사, 결사 끊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사에는요, 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오고,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대한 내용이죠, 서사는. 그다음에 본사로 넘어가면은 백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이것도 현실 묘사고, 또한 부패한 지방 관리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과거제 폐단, 그러니까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것 또한 고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 결사에는 이 가사를 보고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지금 결국에는 뭐하자? 현실을 비판해서 현실을 좀 낮게 하자.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긴 한데요, 내용이. 근데 하나하나 오목조목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합쳐지는 게 있으니까 서사, 본사, 결사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원가, 헌안설연의 귀원가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뭐 유명한 작품이라서, 네, 이 작품은 이제 조선시대 규방 가사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규방 여인의 한스러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헌안설연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다른 물체를 통해서,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러죠.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형상하고, 그 다음에 그리움이나 한탄이나 뭐 임에 대한 원망과 같은 것들, 복합적인 감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방 가사, 그러니까 규방에서 쓰여진 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로 여인들이 썼던 가사인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글을 알던 성별은 보통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남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난서련은 여인이었단 말이죠. 부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희소성이 높겠죠. 이런 걸 평가원에서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인의 슬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슬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좀 내용만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화자 허난서련은 젊었을 때 굉장히 예뻤어요. 예뻤던 자기 모습과 지금 내 남편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외모가 변한 화자의 모습 탓이라고, 자기 탓이라고 여깁니다. 아, 슬프죠. 그래서 남편이 계속 기생집을 드는데 가정을 챙기지 않고 소식조차 없는 이 남편을 원망을 합니다. 여기선 임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방에 혼자 남아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면서 화자는 귀뚜라미 울음을 들으면서 감정을 이입합니다. 귀뚜라미에. 자, 그래서 화자는 검은고를 꺼내서 옛 노래 한 곡조를 연주하며 시름을 달래려고 하지만 서름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래서 창문 난간에 기대서 이미 이제 떠난 방향을 바라보면서 여러 자연물을 감상하고 그 감상하는 와중에 쓸쓸함과 한탄을 느끼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제 바로 말씀드리자면,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양가인데요. 아까 제가 한양가를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한양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봐도 어디가 배경이겠어요? 작품 제목만 봐도 그렇죠, 한양이겠죠. 조선 수도 한양을 배경으로 한 장편 가사인데, 이제 그 풍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한상거사는 한양을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면서 궁궐이 있으니까 생동감이 같이 있는 공간으로 그려내면서 한양에 대한 약간 한양부심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서울부심처럼 한양부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 굉장히 많은 물건이 있었겠죠. 모든 물건이 그때 한양으로 왕한테 전달이 되려고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궁궐이랑 아니면 관청을 좀 이제 묘사하는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한양거사가 또 궁이나 관아에 소속된 중인층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작품 자체의 지리적 위치와 관청의 모습, 궁궐의 모습, 그 다음에 시장의 모습, 그 다음에 사람들이 노는 모습, 임금이 행차하는 모습, 그 다음에 과거 시험장의 모습을 다양하게 써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서에도 정서도 정서지만 어느 대상을 혹은 어느 장면을 조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작품이니까 꼭 잘 보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또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수심가인데요. 요것도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주제. 평안도에서 불렸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민요입니다. 민요. 원래 노래예요, 노래. 자, 요것도 지문 보면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그래서 민요 자체가 원래 양반들이 향유한 게 아니라 뭐죠? 그쵸, 평민들이 불렸던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어요? 그쵸, 구전, 노래 자체로 시작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도 되고 이제 좀 살도 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사로 이제 전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 향유성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전달성과 향유성, 보존성이 있는 작품이라 요것도 문학사적 가치가 꽤 높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외우진 못해도 1년에서 보통 13년까지 그냥 이렇게 어떤 내용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에 있던 민요인데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시가의 뭐 구절이나 약간 한자어가 필수적인 표현들을 주로 사용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와 인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연의 이행에서 나오는 후렴구는 전반적인 시의 정서와 일치해서 통일감을 줍니다. 뭐랑 다르죠? 그쵸, 서경별곡과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통일감을 주니까 약간 요런 대비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근데 결국에는 주제는 인생 무상이니까 요것만 각 연을 읽으면서 결국엔 인생 무상을 느끼겠거니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작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영산가인데요. 영산가인데요. 70페이지.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영산가도 아까 같이 평안도에서 불렸던 민요인데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민요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잡가인데요. 잡가. 이것도 잡가도 민요와 비슷하게 이 평민 계층에서 향유하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 또한 평민의 문화구나, 약간 요런 생각도 먼저 해두실 수 있고요. 자, 영산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뭐 인생무상 노래하는 건 말씀드렸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한번 화끈하게 즐기고 가자, 약간 요런 스타일의 잡가입니다. 요런 스타일의 노래라서, 그래서 화자는 자연을 약간 즐기면서도 교훈이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즐거움을 그냥 느낄 뿐입니다. 아시겠죠? 뭐 유교적 덕목, 성리학적 덕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아름답구나, 진짜 놀만하다,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인생사가 무상하다는 깨달음은 이제 유흥을 마음껏 즐기자는 태도로 이어지는데, 어차피 죽을 거 화끈하게 놀다 가자, 약간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때 사대부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조선 후기 사대부와 아주 대비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뭐 1에서 11행까지는 뭐 자연 경관을 보면서 봄이 좋구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에서 24행까지는 진시황의 고사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고 뭐 아방궁 지어가지고 막 삼천궁녀랑 같이 놀아난 진시황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결국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시황이 아닌데도 진시황도 죽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결국 죽겠지라면서 그냥 즐기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5행에서 34행까지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화자 자신이 죽으면 영웅들과 다르게 이름도 못 남길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끝인 인생 그냥 즐겁게 놀자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 독자들에게도 유흥을 권유하면서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라 나쁘지 않아요. 이거 고리타분한 내용과 다르게 영산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그때 한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소춘향가 가겠습니다. 반갑죠, 춘향가. 근데 이것도 그 말 그대로 춘향가 중에서 이게 작을 소자잖아요. 소춘향가의 소자가. 그래서 춘향가에서 부분을 발췌해서 온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압축적인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판소리인 춘향가의 일부를 발췌해서 춘향과 몽룡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슬픔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춘향전 자체는 아시죠? 춘향전은 결국엔 뭐 기생 월매 아래서 태어난 춘향이가 이몽룡이랑 춘향이가 그네 타다가 이몽룡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이몽룡은 아버지가 서울로 부임하셔서 이제 과거도 남았고 해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면서 춘향이가 떨어져 사는데, 그
새로 부임한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라는 명령을 받지만 춘향이는 지조절기를 지키죠. 근데 거기서 지조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변사또의 명을 어겼다는 거기 때문에 옥에 갇히죠. 근데 이 와중에 이몽룡은 또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돼서 이제 춘향이가 갇힌 곳으로 춘향이 구하러 오죠. 그래서 이몽룡은 거지 행세를 한 상태에서 변사또의 생일 파티에 잠입해서 거기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변사또 잡아들이죠. 거기서 이제 춘향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서 춘향이는 원래 기생의 딸이라서 절대 양반이 될 수 없지만 이 소설에서는 뭐가 되죠? 정실 부인, 정말 높은 양반과 부인까지도 오르게 되죠. 정말 판타지예요. 서민들의 판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소춘향가에는 이 판타지, 그러니까 해피 엔딩 자체는 나오진 않고요. 그냥 뭐 정도만, 몽룡에 대한 사랑과 이별에 대한 슬픔 정도만 나오니까 그냥 계속 뭐 읽으면서 무슨 생각? 이몽룡 사랑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뭐 소춘향가는 요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작품 가볼까요? 자, 이규보의 설중방우 임부루입니다. 제가 이규보를 안 써놨네요. 여기 PPT에는. 근데 작가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 자체는요, 화자가 눈이 내리는 날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허탕치는 내용이 나와요. 짜증났겠죠. 그쵸? 자, 화자는 눈에 그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 그 속성을, 종이를 떠올리게 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써서 자신이 방문했음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 눈에다가. 귀엽죠? 그래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바람에게 부탁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친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귀엽고 마음 따뜻해지고 좀 불쌍한 그런 느낌이죠. 저는 굉장히 이 설중방우 임부루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중방우 임부루 자체 뜻은 눈 속에 친구를 설중, 버두자, 방우, 친구를 만나지 못함을 불쌍하게 말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이옥봉의 자술입니다. 자, 요것도 결국에는 주제는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한이에요. 이거 이번 연도 수특이 특히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성 화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그런 작품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것들은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여인의 마음, 그러니까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과장법을 통해서 간절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화자를 지칭하는 첩의 한자어와 주로 여성의 방창문을 의미하는 사창, 창이라 그러죠. 사창에서 시의 화자가 여성임이 드러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첩이라고 불러서 화자가 여자구나, 혹은 사창이라고 말해서 여자의 방에 있는 창은 사창이라 했으니까 뭐다? 화자가 여성이구나. 약간 요런 증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꿈속에 다닌 흔적이 남는다면 임의 문 앞 돌길이 모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꿈속에서라도 임을 많이 만나고 싶다, 약간 요런 간절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네, 처형가도 짧죠. 이 처형가도 짧은데 진짜 처형이 지어서 처형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라시대 때 처형이라는 사람이 전염병 귀신 역신이라고 합니다. 뭐 역병이라고도 제가 썼는데, 그래서 역병 귀신을 쫓기 위해서 지어서 불렀다고 전해지는 팔구체 향가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실려져 있는데 함께 전해지는 설화가 있어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처형이 밤새도록 놀다가 돌아왔는데 부인의 잠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둘이 아니라 넷이었습니다. 섬찟하죠? 자, 둘은 부인의 다리는 맞는데 다른 두 개의 다리는 역병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처형은 화를 내며 이제 역병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역병 귀신이 이에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화 안 내네 하면서 감동해서 처형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라집니다. 약간 우리 문에다가 그 팥 바르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역병 귀신 쫓아낸 내용이다.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처용가 하겠습니다. 이제 신라 시대의 향가를 변용한 처용가인데, 이거는 이제 변형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서 이제 작자 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화랑 되게 비슷하니까, 자,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 보실게요. 일단 주제 먼저, 향가 처용가 베이스의 고려 소교로 뭐 역병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처용이 아내 옆에 있었던 역병 귀신을 이제 쫓아낼 때 되게 관용적인 태도로, 되게 약간 너그럽게, 오히려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서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처용가, 이 지금 보고 있는 처용가는요, 처용의 이 너그러움을 빌어서 역병 귀신을 쫓고자 하는 그런 주술적 동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향가 처용가에 드러난 처용의 모습과는 달리 여기서는 처용을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로 나타내고는 있는데, 뭐 아무튼 일단은 뭐다? 나쁜 귀신 쫓아내고 경사스러운 일로 나아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정철의 송민곡 가겠습니다. 뭐 정말 중요한 작품이긴 한데요. 근데 작년에 정철 작품이 2번이나 나왔어요. 6월 모의고사, 수능 2번이나 나와서 이번 연도에도 정철께 나올까 약간 의아하긴 하지만, 정철의 그 별곡 시리즈는요, 나오든 안 나오든 공부해두는 게 맞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고 고전시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송미인곡은 사미인곡의 속편입니다. 그래서 감녀와 을려의 대화를 통해서 을려가 임을 사랑하고 그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을려는 정철이 자신을 대변해주는 인물로 설정이 된 거고요. 결국 임을 그리하는 을려는 사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송민곡 지었을 때 정철이 또 유배당했을 거거든요. 정철이 유배를 정말 많이 당했는데, 사실 정철은 자기도 유배를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인과응보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계속 임을 그리워하는 을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을려가 메인이겠죠? 그럼 감녀는 보조적 화자 혹은 말을 받아치는 화자, 약간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을려에게 공감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을려는 자신의 사연을 밝혀서 독자에게 자신의 정서를 밝히고, 약간 요 정도의 기능만 알아두시면 전혀 어려울 거 없다.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실게요. 윤리우곡 김광욱의 윤리우곡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6월에 나와서 제가 뭐 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냥 제 주제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즐거움, 딱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시겠습니다. 네. 유리왕의 황조가인데요. 유리왕의 황조가는 이제 그 주제 먼저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은데, 고구려에 유리왕이 있었는데 그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꾀꼬리와 대비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왕이 지는이 아니라 짓는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 고대 가요는 그 남녀의 사랑과 외로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꾀꼬리에 투영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성경우정의 구성을 보이는데요. 성경우정이 뭐죠? 처음 경치를 보여주고 나중에 정서를 보여준다. 그래서 꾀꼬리가 다정하게, 이제 한 쌍이 다정하게 날아가는 풍경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대비시켜 자신의 외롭다는 정서를 부각하는 그런
노래라고 가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경설화가 있어요. 이거 배경설화는 직접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경설화 자체가 지문으로 출처될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황조가의 배경설화는 삼국사기 중에서 고구려 유리왕에 관한 기록으로 실려 있는데, 그래서 유리왕이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유리왕의 왕비인 송씨가 죽습니다. 그래서 왕은 두 여자를 후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왕비로 맞았다는 거죠. 한 명은 골천 사람의 딸인 화흐이고 한 명은 한족의 딸인 치휘였는데 두 사람은 늘 서로 질투하며 다퉜어요. 근데 하루는 왕이 사냥을 나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왕이. 그 사이 화흐이가 천한 한족 출신이 무례하다면서 치희를 꾸짖으니까 치희가 부끄럽고 원통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차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소식을 듣고 치희를 찾아갔으나 치희는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꾀꼬리가 정답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황조가를 지었다. 이게 배경설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작품 만전춘별사 갈게요. 만전춘별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9월쯤에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장 가시잖아요. 모르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전춘별사는 다른 것과 다르게 꼭꼭꼭 공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좀 제가 빡세게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주제 먼저 보시면 임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고려 가요인데 표현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를 말했겠어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말했겠죠. 결국 이것도 임을 지금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연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년에서 화자는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놓고 임과 함께 있으면 얼어 죽어도 괜찮으니까 밤이 천천히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연에서는 화자는 임을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헤어져서 외로움에 빠져 살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복숭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꽃은 화자와 달리 시름이 없어서 봄바람에 깔깔깔 웃고 있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의인화된 복숭아꽃이죠. 이걸 보고 자신의 처지와 대조시킵니다. 지금 황조가랑 유사한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외로움 결국에는 뭐다? 외로움이랑 슬픔이 강조된다. 뭐 덕분에? 의인화된 웃는 복숭아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년 가시면요, 화자가 떠나간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요. 그래서 3년의 표현이 고려가요의 정과정곡과 비슷한데, 네, 그렇다고 정과정곡을 따로 공부할 건 아니고요. 그냥 요 3년에 있는 표현은 뭐다? 그때 유행을 했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4연 가볼게요. 4연은 이건 교수님들끼리 해석이 좀 나뉩니다. 근데 일단은 유력한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비올이라는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연못이 나오는데 화자를, 여울은 다른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은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화자는 바람둥이인 임이 다른 여자를 두고 왜 나에게 돌아왔냐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너 걔랑 잘 놀았잖아, 왜 나한테 또 연락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임은 화자의 사랑이 식으면서 다른 여자를 찾아가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네, 너무하죠? 그렇죠? 자, 5연도 화자의 정체와 시어를 둘러싼 해석이 갈리는데, 일반적으로 5연의 화자는 4연까지의 화자가 그리하던 임이면서 5연은 두 사람이 드디어 재회해서 서로를 안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화자는 임과 영원한 사랑을 기원합니다. 이걸로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연의 해석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다른 사람이랑 바람 잘 피지 그래서 왜 또 나한테 와? 이렇게 비아냥대는 해석이 하나가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자, 250페이지 이미오마거늘입니다.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요거는 그냥 해학에서 시작해서 이게 해학만 딱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화자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당탕탕 나가요. 그래서 화자의 모습, 그
급히 만나러 가는 이 우당탕탕 나가는 것 자체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고, 화자가 임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산을, 이 건너편의 산에서 님인가 하고 님이다 하고 딱 달려갔는데 그게 실상은 님이 아니라 주추리 3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대마거든요. 주추리 3대가. 그러니까 대마를 묶어놓은 대예요, 이게. 근데 그 이제 농작물을 묶어놓아서 이 키 큰 농작물이거든요. 그게 키가 큰 농작물을 묶어놓은 거를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서 달려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주추리 3대였다. 이것도 머쓱하면서 끝냅니다. 이 머쓱해하는 장면마저도 해악이다. 근데 결국엔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해악은 웃음,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해악은 웃음, 이렇게 배우면 큰일 나고요. 해악은 원래는 그 해악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 불쌍함과 연민이 숨겨져 있다. 그게 지금도 이 화자도 거의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것 자체가 화자를 엄청 그렸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화자 그 임이었다 아니었다? 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웃긴 장면이긴 하지만 불쌍하지 않나요? 이 해악을 통한 연민과 불쌍한 정서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미오방하거든은. 자, 다음 작품,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둘만 여겨, 약간 요건데요. 자, 수특 250페이지고요. 이것도 주제만 알면 돼요. 인생이 덧없으니까 즐기며 살아가는 자세를 강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화자가 중국의 인물 중에 석순과 유령을 언급하는데, 지금 당장 즐겨야 한다, 약간 이런 주장을 펼쳐요. 석순이 큰 부자였어요, 실제로. 근데 죽을 때까지 돈을 가지지 못했으며, 유령은 유명한 애주가였는데 죽은 후에 술을 마시지 못했다. 결국에는 뭐다? 살아있을 때 즐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그런 작품인데, 자, 여러분은 지금 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한수마 새한수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주제만 알면 됩니다. 깊은 시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한숨이 왜 나오죠? 그쵸, 걱정이 있으니까 나오죠. 그래서 잠도 안 오죠. 그래서 이제 한숨이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한숨을 화자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결국에는 거꾸로 화자는 한숨이 어딘가 바깥에서 새어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식과 대비되는 거죠. 상식의 역전인데, 그래서 이게 한숨이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니까 방에 이 창문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뭐 고미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뭐 돌적이, 배목걸쇠, 자물쇠 같은 것들로 단단하게 방을 막아 보는데, 근데 지금 제가 나열해서 말했던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숨이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한숨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화자는 이제 결국에는 뭐다? 결국 근심은 나한테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해학적인 표현이 나온 거지만, 결국 이것도 뭐다? 그 안에 연민과 불쌍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 한숨을 결국 이 근심을 해결했나요? 화자가? 해결 못했죠. 아, 그러면 화자한테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화자도 불쌍하구나,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수능특강 253페이지입니다. 자, 요것도 주제 먼저,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임과의 오래 사랑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그린 겁니다. 자, 사설시조인데요. 이 여성의 노동 소재를 사용해서 임과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연에서는 이게 모시실, 실이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입으로 끝을 빨아 다시 잇는 과정을 묘사하는데요. 이거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자는 모시실을 잇는 것처럼 사랑도 끊임없이 이을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 임과의 사랑을 오랫도록 지속했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관계가 실을 뚝 자르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냥 손절이잖아요. 실을 뚝 잘라내면. 근데 거기서 빨리 침을 붙여서 이어버린다? 그럼 이게 손절이 아니라 뭐죠? 화해가 되죠. 그러니까 임과 영원히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자,
253페이지 시어머니 뭐 며느라기 이런 건데 주제 먼저 이것도 며느리인 화자의 가족에 대한 원망과 시집살이의 고됨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화자가 정말 불쌍해요. 며느리로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시집살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더 했겠죠. 엄청 심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 가부장적인 예전의 그 기풍 속에서 며느리가 정말 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여성 화자로 나오면서 시어머님을 대상으로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당연히 화자를 구박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성품이 부정적 어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풍자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면에 화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근데 이거는 결국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엔 고된 시집살이를 이렇게 표현했다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쉬었습니다. 다음 작품 또 가실게요. 저 건너 흰 옷 입은 사람 254페이지인데 주제 여성 화자가 매력적인 남성을 보고 느낀 호감의 정서가 표현된 작품인데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전 같았으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과 남성끼리 호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 작품은 뭐다? 여성 화자가 오히려 남성을 보고 느낀 호감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했다?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이 사랑도 결국 능동적이어야 된다. 서로 좋아야 할 수 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원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작품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작품 자체가 쉬워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270페이지 김상영의 오륜가인데요. 삼강오륜 아시죠? 그 삼강오륜의 오륜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중시하는 5가지 덕목을 주제로 한 치조인데요. 5연으로 돼 있고 근데 제목도 오륜이네요. 그럼 한 연당 하나의 덕목이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한 연당 뭐 효도, 그 다음에 임금 바르게 섬기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존중해야 되고, 형제간에는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친구끼리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를 한 연당 하나씩 태워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백성들을 교화하려고 했던 교화서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독자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다. 요것도 오륜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부가 넘어갈게요. 저는 솔직히 지금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부가, 자, 이것도 꽤 긴 편이에요. 꽤가 아니죠. 엄청 길죠. 사실 제일 긴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새 남자가 나오는데 이 작품에 이 어리석은 새 남자 행동을 보여주면서 독자에게 비판을 하게끔 맡기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 개똥이, 꼼생원, 꽹생원이라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새 남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여줘요.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그들의 결말을 풍자적으로 나타내서 부도덕한 삶에 대한 경계를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길이 연장이 되게 자유로운 게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의 성격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길이 연장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싫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사의 길이를 연장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줬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건 알아두세요. 개똥이, 꼼생원, 꽹생원, 이 여기서 나오는 그 타락한 양반의 행동을 또 보여줬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겁니다. 타락한 양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꼭 작품을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거의 다 왔어요.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입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보셨죠? 자, 그러니까 조선 전기 기생 중에 가장 베스트 기생, 정말 유명한 기생 황진이가 지은 시조인데요. 화자가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임을 그리하면서 재회를 바라는 심정을 드러냅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화자는 임과 헤어진 긴 겨울밤을 반으로 잘라서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가 임을 다시 만난 밤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비탄창을
챙기는 거죠. 굽이굽이 펴서 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런 추상적 개념을 뭘로? 물리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특징 하나만 잡아놓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작품 임평대군의 바람에 휘었노라인데요. 수능 특강 283쪽에 있습니다. 정말 다 왔어요. 자, 이 작품은요, 조선 인조 아들이 임평대군이거든요. 근데 임평대군이 지은 거라고 말씀드렸고, 화자가 바람에 굽은 소나무를 보면서 이를 비웃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핀 꽃은 잠깐은 아름다운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되면 곧 아름다움을 잃게 되죠. 순간이죠, 그냥 그 아름다움은. 근데 화자는 그때가 되면 꽃은 소나무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겨울이 와야 부정적 상황이 직면이 돼서야 소나무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임평대군 화자는 이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높이 치켜 올리면서 예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만 알면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북천가 갈 건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 작품이니까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하셨고,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들어봅시다. 그리고 북천가 정말 길죠?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게 북천가는 일단 너무 길면은 일단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일단 제가 설명해주는 이 주제 먼저 알고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주제는 유배를 당한 사연과 떠나는 과정, 유배지의 풍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러니까 총 몇 개요? 크게 3개죠? 4개죠? 유배당한 사연 하나, 유배를 가는 과정 하나, 유배지에서 느끼는 풍류 하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하나, 총 4부분으로 나눠지니까 그러면 시험에선 어떻게 나오겠어요? 4부분 중에 한 부분을 뽑아서 진짜 하나씩 내던가, 아니면 한 부분만, 뭐 사연만 내던가, 과정만 내던가, 풍류만 내던가, 돌아오는 장면만 내던가, 넷 중 하나 이렇게 내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부분이구나, 요 정도는 끊어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 김진영 씨가 지은 건데요. 이게 고위 관료의 비리를 비판하다가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서 유배됩니다. 그래서 이 북천가는 그 경험을 토대로 창작된 건데요. 그래서 화자는 비판하는 상대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관직을 잃은 후에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한양을 떠나서 경기도 지나서 강원도 거쳐서 함경도 들어가서 화자는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수령들, 고을 사또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북쪽 땅에 온 화자가 태조대왕과 옛 흉노의 고사를 회고하면서 웅장한 자연풍경에 감탄합니다. 자, 여기서 태조대왕, 옛 흉노 이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뭐다? 지금 유배 가는 길에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감탄했다. 약간 요렇게 벌써 2가지 지금 나왔죠? 일단 유배당한 사연 나왔고, 그 다음에 유배 가는 과정에서의 지금 이 과정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유배지 명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화자가 고을 수령의 후한 대접에 감사해 하면서 수령은 이제 기생과 주악을 베풉니다. 이게 잔치를 열었어요. 이거 사실 거의 유배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화자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데, 화자는 주변의 평판을 의식하여 이를 사양합니다. 김진영 이 화자의 지금 인품이 나옵니다. 나는 벌을 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어쨌든 벌을 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이런 잔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의 유배 소식을 들은 주변 선비들이 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유배를 당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고위관직에 올라간 사람이니까 선비들은 이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화자는 또 이걸 거절합니다. 왜? 자신은 죄인 신분이니까 지금은. 알겠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유배지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화자였는데 이 고을 수령의 권유에 따라서 칠보산을 구경합니다. 고을 수령이 거의 찐친이에요 지금. 자, 멋진 자연 풍경을
누리던 화자에게 고울수령이 보낸 그 기생 매향과 군산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자는 두 기생, 그러니까 매향과 군산월이 함께 칠보산 상연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뭐 파티하면서 술 먹는 건 좀 그렇고 일단 뭐 산책이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칠보산에서 다시 돌아오던 화자가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울수령은 기뻐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여도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축하하고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물품이랑 노잣돈을 챙겨주면서 군선월 그 기생으로 하여금 화자를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돌아가는 길에 군선월과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북병사가 벌인 잔치 도중에 군선월이 여성임이 들통나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제 뭐라고 될까요? 숨기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원산에 도착한 화자는 유배된 죄인이 기생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을 분수에 어긋난다며 군선월에게 이별을 고하고 군선월을 명천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화자는 한양에 도착해서 임금에 감사를 표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긴 장정의 가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거 자체로만 공부하시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EBS 교재 펴놓고서 같이 들으면서 한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시 다른 현대시 ASMR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